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또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 그리고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이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또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제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또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제대로 적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도 국민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처별 정책 소통 평가를 해봤더니 대상기관 47곳 가운데 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을 포함해서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매우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약간 모자란 부처청은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 그리고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의 소통과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뭐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굳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걸 연장을,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번 정책을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되겠죠. 너무 쉽게 바꾸고, 또 예를 들면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뭐 3년 하겠다, 뭐 일몰 하겠다는 거,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 한다 그러면 뭐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 힘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들이 꽤 많은데 우리 총리께서 도중에 좀 가셔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적당히 진행하다 가시면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말씀 다 하시면 네, 저는 다 했어요.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제가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예, 그 양해 본격적인 말씀만 구하고 토의 잠깐만. 전에 네. 네. 그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의 장례위원장을 맡게 돼서 중간에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은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총리님이 뭐 방미 선고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장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제일 긴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맨 뒤로 빼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순으로 가시죠. 다음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특사경제도는 전문 행정 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법률로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전문성 수사에 활용하고 일반 경찰이 접근이 어려운 분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에 한 14,000명, 지방에 6,000명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제도의 특징은 강제 수사를 비롯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무의 성격상 잠깐만, 장관님.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네, 천천히 요약해서. 네. 뭐 시간이 없고 짧게 하라 그래서 아니, 짧게 하는 건 요약해서 하는 거지 빨리 말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실효적 통제 수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으로 이걸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제도는 수사 비전문가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준수, 인권침해 예방,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검사의 사법 통제에 절대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5조 2가 245조 12 검사의 지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은 행정조직 특성상 수사 관련 군속기간이 짧고 행정 업무와 수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바 수사 절차 일반, 영장, 송치 등 전 단계에서 검사와 협의, 지휘를 거쳐 절차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간 분야 특사경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의 준수나 수사 노하우 보완 등을 위해 면밀한 사법 통제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검사의 산업안전협의체가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사경 신규 도입 및 수사권 확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비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특사경 신규 도입 또는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금 크게 다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독자적 인지수사권의 도입과 민생 특사경 도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에서도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사이버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고도의 공적 작용을 좀 고려할 때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권한에 대응하는 통제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수기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그 자본시장 특사경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 등 국가기관이 입건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수기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그 민생 특사경 도입은 범죄의 디지털화, 조직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감원이 조사물을 담당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감원이 요청하는 민생 특사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는 경찰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특별한 수사 팀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정보 교환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큽니다. 건보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특사경 문제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및 조사 경험 또는 키사익의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역량 등 전문 분야 수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비공무원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또 이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집중교육, 전담직원 지정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 개시 전 검사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 통제 방안 도입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진행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이거 빨리 안건을 좀 준비하자고 한 취지는 하여튼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조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 수사 공무원이 아닌 경찰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들에게 이제 당해 직무, 본인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한 경우에는 민간기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허용할 거냐. 두 번째는 이게 검사의 통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뭐 어떤 경우는 인지수사를 또 제한을 해가지고 또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 이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어디지? 지적재산권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거기는 뭐 예를 들면 기술 유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기술 유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추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영업비밀 수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그게 국외 유출로 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도
예. 연관된 부분이니까 허용을 좀 하는 게 연관 좋겠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연관되는데 예. 그 산업기술보호법 그건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 소관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간에 약간 산업부 그러면 어디 산업부는 어디 있어요? 예. 산업부는 그러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한 특사경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결국 못 하는 거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지식재단처는 특허 뭐 이런 것만 취급을 하니까 일반 영업비밀 보호는 원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비밀 보호 지식재단처가 침해도 지금 조사 대상 권한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식재단처가 특허와 영업비밀 전반을 원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까지.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빼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본질적으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오늘. 우선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 경찰관,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에게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 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의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률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네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사법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는 거 아니 때문에 저기 그것만 전담하고 전담하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것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근데 수사관들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위에서 왔다 갔다 진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대개는요. 뭐 그러긴 한데 경찰도 굳이 따지면 교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정보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잘 안 하죠. 전문성을 보장해 주려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 근데 뿐이죠.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에 그 제한을 정도 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네. 그냥 이 정도 하고 요 수사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 건지 검찰은 통제는 하니까 뭐 영장 청구하면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놨다면서요. 그건 더 문제죠. 금감원은 금융위 네, 입니다. 금융위에서 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감원하고 관계가 조금 뭐 미묘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 감독기관 네, 맞습니다. 감독기관인가 상위기관인가 네, 지도 감독 상위 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의 고유 사무에 관해서 형사처벌법 조항 위반이면 수사를 하죠. 지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인지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인지를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검찰에 보고해가지고 검찰이 인지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지금, 인지하면 예, 지금도 인지를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뭐 후에 어디 인지를 못하게 돼 있다던데 승인을 받아라 그랬던가? 네, 이거 약간 다른 차원.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증선위에 올려서 거기서 검찰로 보내면 그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 인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런 절차 흐름이고요. 아예 그건 말고 그냥 인지를 해갖고 조사해서 바로 수사로 갈 수 있게 거치지 근데 않고 왜 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은 이제 민간인 조직이니까 15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민간한테 주는데 그럴 때 이제 공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요 인지수사권 자체로 하는 거 그거는 살짝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형벌 조항을 최대한 이제 없애는 작업을 곧 할 거잖아요. 그 부당한 형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가해야 될 주요한 조항들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죠? 예,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네.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그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특히 금감원이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반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그 선물위원장의 아니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거를 적당히 덮어놨다가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나서 갖고서 직접적인 어쨌든 그 통제는 수는 없는 적절히 하겠죠. 예를 들면 뭐 그 강제 수사는 당연히 검사만 할 수 있고 승인해야 되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뭐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통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어디 계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네, 복지부 복지부 소관이죠.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이게 사무장 병원이니 이거 저 보험 사기치고 예를 들면 뭐 부당하게 뭐 범법 행위에 범죄에 해당되는 저기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교정을 하려니까 일단 인력도 없고 경찰에 맡기면 잘 대주지도 않고 바쁘다 그러고. 현재 수사 대상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대상이고요. 아, 두 가지만. 네, 불법 개설에 대해서만 뭐 사기나 이런 건 안 하고. 예를 들면 청구에 대한 건 별도로 행정조사로. 치료도 안 해놓고 치료한 척하고 이런 거는 못 하고. 그거는 행정조사로 청구 부당 청구에 대한 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그건 있고.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건 수사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 행위니까 그죠? 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로 되어 두 있습니다. 가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이건 해주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종의 민간기구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 안 된다. 뭐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수사 역량이라든가 특히 증거 수집의 방법들을 지금 아신 바와 뭐 됐다고 교육 열심히 그런 시키면 것만 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교육 보완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러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네, 현재는 그 두 가지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두 가지의 한정. 저는 그 보험료를 서류 조작해가지고 가짜로 청구하고 이런 물론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죠? 네네. 그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으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하고 행정조사로 적정한 수사는 처분을 못 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현재 강제로 조사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일정한 정해진 거 외에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게 그 두 가지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 개설 기관들이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해서 국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또 부당 청구한 부분들도 보험 재정을 갉아먹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럼 건보공단에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러면 저번에 지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인터넷 진흥원 이거 지금 인터넷 진흥원 소관이 어디예요? 네, 곽희정 동무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사이버 침해가 발생되면은 이제 사고 발생 기업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사고 발생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은 추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이버 범죄 특성상 현장에서 증거를 좀 빠르게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특사경 통해서 네. 이런 어떤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요청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좌우지간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어떤 기구의 특별사법경찰관 인정하는 문제 논쟁은 세 군데네요. 금감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키사,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어쨌든 이 세 군데는 필요하다는 건 뭐 인정을 네, 되게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권한에 관한 논의를 한번 해보죠.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어떤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특사경법에다가 다 법으로 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해서 그건 뭐 법대로 하면 될 테고 인지수사권을 통제하느냐. 일단 금융위는 법으로는 원래는 특사경법상으로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면 특사경 스스로 인지 권한이 원래는 있죠. 원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금융위 특사경 인지 사건 아니 금감원이죠. 금융위도 특사경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감원도 있고. 네,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는 뭐 공무원 조직이니까. 네, 네. 그것도 인지에 대해서 검찰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인지에 대해서 있는데 인지 수사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이제 공적 통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아니 그 내부 절차고. 네네.
외부 그러니까 검사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부적으로 통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증선이 긴급 조치라든지 고발 통보 사건 이건 검사에서 지휘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야 되고요. 그건 검사가 시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이거 수사해보자라고 하면 검사한테 시켜서 검사가 사실상 지시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네, 그거 말고 네.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된 사람들이 뭐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그건 내부 절차는 검찰의 승인 없이 인지해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 특사경 인지 사건은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검사 승인 없이? 네네.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도 결국 금감원은 또 달라요? 네, 금감원도 이런 방식으로 외적 통제 장치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기구 아닙니까? 그래도 내부 기구여도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내부 기구야 내부 통제는 그 기관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네. 외부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승인을 안 받으면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금감원은 그렇다고 하던데 검사의 승인이 없으면 인지를 못 한다고 그게 아닌가 보죠? 금감원은 인지 수사권이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보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죠, 뭐. 어차피 필요해서 하고 그러면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고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금감원이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 금융위가 하는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둬서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인지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인 건 똑같은데 특수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 보고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금감이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아요. 그죠? 법률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훈련. 네. 그럼 이건 고치도록 하시고요. 그럼 뭐 똑같이 권한을 주면 되고. 자,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특사경들이 이제 각 부처청이 있을 텐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는 데는 지식재산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예, 대통령님 식약처장 왼쪽. 네, 한 군데 제가 저희도 있습니다. 뭐예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 의료용 마약류 유통 사용 관련해서 식약처가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네, 예, 의료용 마약류 지금 민간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행위가 일반 형법 위반이면 그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하는 게 맞고 해당되는 특별한 조항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할지 말지는 법에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반 마약 사건에 준하는 거 아닌가요?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 지금 프로포폴 같은 게 민간에서 이제 돌아다녀서 불법 어떤 걸 수사하고 싶으신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프로포폴 같은 게 불법으로 유통돼서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부분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민간에 나오고 수사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권을 좀 가졌으면. 그런 건 뭔 위반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면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사경에서 특별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네네. 네. 그런데 특별행정법규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마약류 단속법 위반인가 관리법 위반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수사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끝이 없이 늘어나서 이건 경계가 불명해질 것 같고 그건 따로 한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노동부는 네, 노동부입니다. 중수처법 중대범죄 중에 그 대형 참사가 있습니다. 대형 참사 안에 사회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그거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대재해법 위반은 그게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하면 조사를 하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처벌 조항 위반이다. 그 부분은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업무 범위, 수사 권한 대상 범위는 네. 나중에 법무부하고 저 관련 부처에서 그냥 필요한 거 다 모아가지고 제안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그 금감원에서 지금 민생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법이면 무슨 법이면 특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 뭐 나온 게 자본시장법만 지금 대상이었는데 애부업법, 채권추신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험사기 방지법, 뭐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경찰의 지금 수사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뭐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뭐 불법사금융 대책도 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 수사기관을 둘이 이렇게 병립시켜 가는 게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되죠. 네네.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추가로 인정해 줄 거냐, 그러니까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권한을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데 만약 이렇게 넓혀갖고서 검사 지휘 없이 다 일방적으로 인지해갖고 한다고 하는 것 권한이 너무 커질까봐?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금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본업과의 관련성, 전문성, 수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민 그거는 편익인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논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특사경법에 정하면 무슨 법 위반 특정하잖아요, 다. 그거를 정할 맞습니다. 때 예, 맞습니다. 논의를 하고 논의해서 잘 안 되면 국무회의에다 가져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불법 사금융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불법 사채, 대법보 위반, 이거는 당연히 이거 경찰이 할 리도 없고 검사가 할 리도 없고. 아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많아서 못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있는 그건 걸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우리 그 불법 대부업자들 특사경단 만들어가 잡으러 다니는데. 예, 근데 대부업법 특사경은 지자체한테만 범이랑 그 누군지가 하는데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금감원도 하고 지방 정부도 하고.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 잡는 건데. 근데 금융감독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그 목적 범위는 너무 벗어나 갖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 목록을 좀 따져보고요. 네네. 그거는 논쟁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협의해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법무부에 가지고 협의하도록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개보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개보위는 그 특사경 도입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개보위 같은 경우는 특사경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될 테니까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더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국무회의에 부탁을 좀 드리면 좀 각 부처끼리 미리 좀 논쟁되는 것들은 좀 터놓고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 각 부처들이 서로 의견 다르면서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도 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국무회의 길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유롭게.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딴 부처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님 하십시오. 네. 네, 그 문체부에서 저작권법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요 조금 지금까지 나온 얘기랑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저희는 문체부 직원 28명이 이제 특사경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K 콘텐츠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이 인원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이니까 순환보직입니다. 그래서 있는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있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시키고 뭐 그거는 각 부처에서 인사 운영 지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건 4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공무원 인사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면 그게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법무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서 일할 만하면 딴 데 가버리고. 네, 지금 그런 상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 직렬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그것만 할 사람, 오래 할 사람들 뽑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돌리지 말아야죠. 거기서도 승진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네. 그거는 각 인사 운영 방식에 관한 거니까 인사 혁신처에서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든지 하고 각 부처청에서도 그걸 독자적인 조직으로 좀 하세요. 그래야 전문성이 생기지. 네. 그보다 필요한 인력이 숫자가 있으면 이거 자꾸간 우리 사회는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규칙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고 이게 너무 횡행해가지고 그 착한 사람 손해보는 사회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률을 정했으면 그 어기는 것은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인력이 좀 추가 필요하더라도 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특사경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근감원도 늘리고 뭐 지식자들은 그것도 좀 필요하면 다른 인력들을 좀 추가하든지 영 안 되면 인력을 좀 늘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 인사혁신처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필요하면요 영구적으로 늘린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진짜 한 5년만 하든지 그럼 그때가 재평가하고 좀 우리 사회 법률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을 당하는구나. 또 법률을 어겨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구나. 라는 게 좀 정착이 되면 그게 확 줄어들고 인력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구적으로 늘리지 말고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를 좀 해보고. 어쨌든 법률을 지켜서 손해보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고 규칙 안 지켜서 이익보고 이거 반드시 건절해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다음 진행하시죠. 예, 다음은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 관리 방안에 대해 국세청장, 행안부 장관 순서대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냥 핵심 쟁점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일단은 전에 이게 체납관리단 일단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좀 만들어서 이게 뭐 얼마 물려 있더라도 230조라 그랬어요? 국세청장 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체납자는 130만 명이고 누계 체납액은 110조 원입니다. 110조 원. 네. 어쨌든 이거를 그냥 사실상 방치하거나 특정한 데 몇 군데만 찍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방치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을 가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서류로 그냥 독촉장 한번 보내고 그냥 예. 통상적 관리하고 장부만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이유는 어쨌든 일자리도 만드는 게 효과가 있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추적을 해보면 이거 아주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고액 상습 체납자가 네, 상습적으로. 왜냐하면 추적을 안 하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덕보기 하면 안 된다. 예.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세금 떼먹고 못 산다. 예. 그다음에 능력이 없으면 바로 좀 정리해주고.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네. 그거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약간 손해봐도 괜찮다. 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예.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추경 등 추가 예산 지원이 되면은 네, 좀 늘리시고 10,000명 수준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500명 모집에 8,300명 이상 17대 1의 경우 하시고요. 아니 이게 예산처 그때 기재부죠.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인력 규모도 줄이고 또 최저임금 주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인데 네. 그 저기 아직 예산처는 누가 왔어요? 차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산처는 자주한 정부가 이렇게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된다.
악덕 사업자가 되면 안 되죠. 정부가 좀 최저임금만 주고 뭐 11개월 고용해서 퇴직금 떼먹고 정규직 안 되게 하려고 1년 11개월 고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줘야지. 정부가 막 최저임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력하고 적정임금 문제인데요. 인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를 확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적정임금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관계부처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사회석실하고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27년 예산할 때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건 손해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일단 국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사례나 전부 뒤져가지고 사실 뭐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가상자산도 압수하고 수표도 은행에서 수표를 잔뜩 찾아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고, 저번에 보니까 해외 출국 금지 조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 그거 했더니 수십 번 했다면서요. 규제 수단입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냐고 이때까지. 철저하게 앞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외 수입.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그 다음에 체납 관리를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지금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가지고 합동 관리를 해요. 그 각 세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처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그 뽑아가지고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시라고요. 지금 각 부처청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님, 그 근거 규정만 마련해 주면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재산 소득 자료, 지금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뭐 또 이런 겁니까?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지금 국세에 이용되고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활용을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은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부처에 그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참 말을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논의를 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응?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각 부처청에서 그 세외 수입 많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필요하면 업무 위임을 강제 처분만 아니면 업무 위임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법무부에 좀 도와주시든지 법제처나.
네, 해서 국가기관끼리는 아마 업무 위탁, 위임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각 부처 이름으로 뽑아서 그 이름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총 지휘를 국세청이 하라 그 말이죠. 그 전까지는 입법하기 전까지는. 예. 예. 입법은 입법대로 하고. 그거 되면 국세청으로 다 넘겨받고. 예. 네. 어쨌든 네. 행안부는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나요? 아, 네. 맞아. 지방 정부들. 예, 지방 안 하고 정부가 있는 그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대통령님이 하신 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가지고요. 네. 전국에 한 230 아닙니다. 그 200여 곳, 237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2,000명,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 해서 4년간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통합 체납 관리단을 전 지자체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4년씩이나 미루면 그 4년 동안 확장되는 그 시간 동안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간다. 예. 어쨌든 초기 인력도 초기에 좀 많이 늘려가지고. 초기에요. 네네. 이게 인건비 통제 때문에 그런지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예를 들면 100억을 들여가지고 200명을 뽑아서 300명 뽑아서 100억을 들여서 이거 활동을 시키면요 한 200~300억 들어와요. 네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인력이 늘릴수록 체감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똑같아졌다. 인건비와 추가 징수되는 게 똑같아져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인건비 대비 들어오는 금액이 더 적어졌다.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한 20~30% 손해봐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하라고 지침을 좀 주세요. 지방 정부들이 왜 이렇게 인건비 많이 썼어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총액 인건비에서 좀 예외를 해주고, 예외로 해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다음에 성과 경쟁도 좀 시키시고요. 예. 그건 좀 그럼 일자리도 사실 많이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좀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처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 여건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대체적으로 2.1% 안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생활 물가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중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 회복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복은 됩니다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까지는 확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 민생 안전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제삿날 성수품 물가 안정을 통해서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량 최대한 넉넉하게 공급하고 가격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란은 수입 신선란을 224만 개 설 전에 수입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계란을 공급하는 협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원도 최대한 확대해서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른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시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축수산물은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도 120개에서 200개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건조를 위해서 민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바가지 요금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종합해서 건설 대책은 마련해서 관광 대책 발표 시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계란, 전 분당 등 담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서 물가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따뜻한 명절을 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자금 공급을 39조 3천억 신규 공급하도록 하고 대출 보증 같은 경우도 58조 규모로 늘리고 만기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그 성수품 구매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에 그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서민금융도 1조 1천억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급여라든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 전에 보통은 20일 지급됩니다만 설 전 13일로 당겨서 1조 6천억 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1월 달에 83만 개를 신속 채용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문화누리 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그다음에 설 전에 그 영상 통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14만 7천 원 카드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내수도 지역 상권에 굉장히 그 온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을 40만 원을 1월, 2월 중에 5만 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서 관광 또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같은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의 춘절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집중 판촉하고 그리고 또 입국 편의 등도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 한국 방문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품 지원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고 할인 행사도 연계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1, 2월 중에는 4조 원 규모로 집중 발행하고 할인율도 인상하고 구매 한도도 확대해서 이 부분 지역 소비가 살아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조치, 그다음에 교통안전 등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화재 등 특별 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별로 설 민생 안전 대책을 했는데 요약본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두꺼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별로도 개별 홍보를 하도록 하고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SNS, 유튜브, 영상 쇼츠 등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AI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디선지 누구나 접촉을 해서 이 자료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대로 잘해 주시고요. 그 할당관세 있잖아요. 네네. 이 할당관세라고 하는 게 특정 물가 대책을 위해서 관세 없이 수입할 권한을 특정 수입업자한테 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걸 줬더니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한테다가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거 다 어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네. 아니면은 싸게 사와가지고는 그냥 원래 가격대로 팔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혹시 국세청은 이런 거 혹시 알아보셨어요? 네. 네. 하고 있어요. 좀 했던 조사해본 결과는 좀 어때요? 네. 좀 실제 결과는 좀 어땠어요? 저희가 이미 혐의가 있는 데를 통해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면은 추징 실적은 나옵니다만 이제 그 각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태가 어떻던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하여튼 100원짜리인데 원래는 관세 20원 붙여가지고 120원에 수입해서 150원에 받는데 하여튼 물가를 낮추겠다고 100원에 수입하게 해줬더니 똑같이 150원 받더라. 또는 100원에 수입하면 120원에 수입한 다른 업자들보다 20원 차익이 있으니까 이걸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면 누군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걸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 물건을 싸게 수입한 거를 싸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은 다시 정상 일반 가격을 팔아버리고 이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어땠어요? 저희가 조사 사례를 보면은 할당 관세를 해줬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악덕업자들이 그 할당 관세 이용해 가지고 그 깎아준 관세만큼 자기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그냥 안 낮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할당관세 해줬을 때 이걸 연결시켜주는 프로세스가 돼야지만 나중에 그걸 어떻게 제대로 통제할지.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할당관세 혜택은 일반 수입업자가 아니고 해당되는 뭐 계란 협회에 준다든지 계란 할당관세를 한다면 아니면 계란 협회가 지정하는 데를 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일반 업자한테 주면 그 나쁜 짓 할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제도 개선 검토하도록. 그거는 제도 보완을 좀 보완책을 만들어 보시고요. 네, 관세청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 예,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아, 카메라 뒤에. 예. 그 할당 관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 관세청에서도 원래 그 할당 관세 관련된 그 품목이 수입이 되면은 그 부분을 40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반출 안 하고 그냥 창고에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단속했고요. 그리고 또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계란이 들여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그 반대로 무단으로 반출되는 그 사전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런 할당 관세 자체의 어떤 물량 부분을 그 고의를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 할당 양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자회사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회사가 또 할당을 받아서 전체 물량을 높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그 피해를 보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맞습니다. 행정지도 또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또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관세청에 있습니다. 수사 권한. 수사 권한은 아까 검찰에 고발한다 그래서 한 말이에요? 예, 저희 관세청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하고요. 수사 권한이 있어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특사경에 저희들이 근데 뭐 고발을 해요? 송치하는 거겠지. 예, 송치를 기본적으로 그 수사 입건 단계부터 검찰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얘기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수사 권한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한 수사 권한도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고발할 일이 아니고 수사를 해서 넘겨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게 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 대통령 요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 물량도 저희들이 딱 정하고 가격도 해주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 개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그러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괜히 이거 세금만 깎아주고 시스템적으로 누가 가든지 부당이득 취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사회 각 분야에 뭐 온 동네에 있어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검찰도 나오셨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원래 이 수사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획 수사도 좀 하시고. 어쨌든 맨날 뻔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게 보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엄히 처벌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올리면 그 특사경 아까 전에 수사권 확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런 그 할당 관세와 관련한 부분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저희들이 실제 수사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특사경상 수사권이 없는 그 사기 횡령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그걸 고발해야지. 그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무역 범죄와 관련해서는 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나중에 법무부에도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 무역 범죄와 관련한 사기 횡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 확보들이 저희 관세청 수건 사업이긴 합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걸요. 일반 범죄 수사권까지 계속 확대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토론해 보세요. 그리고 이 최근에 생리대 얘기를 좀 했더니 그게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산 원가 문제가 아니고 유통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 유통 구조, 이게 생리되는 보니까 보고서상으로는 유통 비용이 50%라네? 네. 네. 네, 네. 네, 유통 비용이 50%라 그랬죠? 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네, 좀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유통 구조 개혁도 주로 농수산물 관련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이 한 5, 60% 된다고, 유통 비용이 50%인데 이게 뭐 생리대도 50%라고 해서 제가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유통 구조 개혁도 네. 전체 산업 개혁 과제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국토부 나오셨어요? 이 철도 차량 수급 문제는 어떻게 좀 대책이 좀 돼갑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현재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철도 납품 지원했던 회사 자체를 아예 그 저희 공기업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금을 끌어들여서 실제 그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현재 3차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그 계약 관계를 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질적 대책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한 얘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열차 차량 생산하는 데가 3군데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는 저 고속철, 너는 저 일반 기차,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조적으로 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대책을 좀 실효적인 대책이 있냐. 네. 지금 무궁화호 이런 거는 차량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덜덜거리는 거 끌고 다닌다면서요. 그렇죠. 상당히 그 노후화된 기차를 운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부족하진 않아요. 그럼 노후화된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네, 현재까지는 그 부족하진 네, 가능한 거고요. 다만 어쨌든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안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나중에 빨리 보고는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그럽니다. 네. 몇 년씩이나 지연될 것 같아서. 예, 나오시죠. 예,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 위반 시 현행 과징금 한도가 매우 낮은 편이어서 불공정 행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현실입니다. 또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법제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경쟁 당국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공정거래 분야 7개 법률 모두 최대 10배까지 높여야 다른 선진국 수준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 번만 반복해도 법 위반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해야 선진국 표준에 맞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EU, 독일 등과 같이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과 함께 TF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피조사자 업체들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 강제금은 일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선진국 표준에 맞는 경제적 제재 합리화 그리고 조사권 강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징금 상한 현실화와 조사권 강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1분기 내에 개정안 발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징금 체계 전면 개편 방안도 연내 확정 발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 위반 반복,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고시 개정은 상반기 내에 개정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연내에 한다고요?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 부처의 법을. 예, 법 개정을 연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거래 소관만 이렇게 하고. 네. 이건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예. 다른 부처 그 개정을 목표를 1년으로 삼으면 1년 안에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왜 그 1년씩이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분기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고요. 네.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1년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요. 목표를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땡겨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거 정할 수는 없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페이지 1의 1, 2의 1의 1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시장 지배적 행위 남용 이거를 관련 매출액의 6%가 아니고 6% 이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상한입니다. 예. 20% 하면 뭐예요? 저 작업해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지. 예, 그래서 과징금 체계를 바꿔서 상한을 별도 규정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 말은 상한은 하나만 하지 그게 하한을 정하지 않는 한 이게 재량권이 많아지면 그게 재량이 많아지는 만큼 부패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패 요인이 많아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상한에서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률에 이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법률 상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을 넘어가는 지금 이거를 이제 법률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 이하나 20% 이하나 해놓으면 누군가가 20% 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공정거래위 소관은 돈이 걸린 거라서 제가 그러잖아요. 돈이 막이라고. 그래서 고시 개정을 로비, 해서 압박 이런 거 어떻게 견딜 건데? 그 해가지고 막 하면 결국은 이 부패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대책은 뭐예요? 그래서 고시 개정을 해서 이게 중대성 판단할 때 중대할 경우 그리고 뭐 중간일 경우 경미할 경우 각각 이게 이제 정액이 아니고 비율이기 때문에 예. 위반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하고 이런 저런 사유가 있으면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일본식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안은 지금 뭐 중대할 때 10% 경미 10%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중사유 부과해서 올라갈 수는 근데 있는데 그거는 법에다 그렇게 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고시입니다. 그래서 고시 개정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현재 6%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 개정 안 되면은 고시 개정을 해서라도 6%가 지금은 이제 3%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높은 비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손방망이에요. 뭔 방망이라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센 데를 상대하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간 질질 끌어서 몇 년씩 걸리고 다른 기관은 조사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도 뭉기작 그래가지고 뭐 6% 해봐야 실제로 부과하는 건 3%부터 계속 깎아준다면서요.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로 해놔봐야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의지가 있겠지만 땀만 먹은 사람이 하면 이하니까 아예 너무 과하다 무슨 뭐 기업 보호 어쩌고 하면서 그냥 1%만 해버릴 수도 있고 그걸 막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 쉽게 그냥 상한만 올리면 뭐하냐.
부패 여지만 커진다. 그러니까 하한을 두는 것도 저희가 고려는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법 위반을 하는 이제 작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은 매출이 작으니까 똑같잖아요. 정액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작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세히 연구를 좀 하시자 그 말이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주로는 그 공룡 기업들 이 뭐 조그만한 회사가 이런 거 위반 잘 안 해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조그만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룡 기업에게는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를 좀 위에서 해보십시오. 적용하는 그냥 방안. 상한만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 권한만 커져가지고 소위 정관 예우 만들기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도를 뭔가 설득할 때는 언제나 악용될 경우를 대비하시라고요. 예. 악용될 경우를.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법제처장입니다. 예, 그 과징금은 이게 굉장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이고 고액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기업 위주이고, 근데 과태료는 개인 위주이고 좀 적은 사안이고, 금액도 기본법에서는 최대한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본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과태료는? 예, 과태료는.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은 저 관세청입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그 예를 들어드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그 제 관세청 소관이긴 한데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했을 때는 그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로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무역법 그 산업부 소관이 대무역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분리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본질적 개념의 차이가 뭔지 잘 몰라서. 네, 대통령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개념이고요. 과태료는 행정 질서 벌입니다. 그래서 행정 질서를 지켜지지 않았을 때 경미하게 내리는 행정 경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둘 다 행정벌입니다. 네. 이익을 환수한다. 네, 부당이득의 환수 개념이 이제 과징금에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개인정보 침해 같은 경우는 기회를 좀, 그 경우는 부당이득의 환수는 아니지만 그 국민의 그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의 과징금입니다. 예. 아니,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 헌법학자가 말하시죠. 아니, 부당 이득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 경제적 제재를 과해서 그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태료도 과징금이 그렇습니다. 부당 이득은 과태료는 그냥 응징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경제 제재를 부과해서 위화 효과를 가지고자 하는 압박 목적이 효과고, 있고, 네, 지발 방지를 위한 겁니다. 과태료는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형식적 응징이고, 네. 그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헌법학자로 좀 다르시네. 자, 다음.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하나 남았습니다. 1번. 두 개 나오죠, 두 개. 기본. 이거 뭐 협조사항입니다. 혈액 수급 안정하는 거예요? 협조사항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 예. 그러면은 기본사회 추진 체계 추진 방향은 요약 간단하게 하시죠.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예, 행안부 장관님 계획된 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 개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단편적 부분적인 이 구성원 보호를 넘어서 모든 국민의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우리 정부는 설정하고 있는데요. 기본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을 포함하였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돼서 오늘 시행되어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비전, 기본방향을 심의하며 대통령님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 그리고 기본사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안건을 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조정해서 확정하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추진 상황입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의 특성, 살고 있는 지역, 받고 싶은 서비스를 고려해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책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기본사회 전환을 위해 소득, 주거, 금융, 안전 이 뒤에 표가 쭉 되어 있는데요. 각 부처에서 기본사회와 관련된 이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추진할 과제들을 모아놨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중앙행정기관에서 부처별 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또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소통 그리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에 맞는 기본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여주 구양리 사례처럼 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용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적인 전달 체계를 만들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실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삶의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발굴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이신 대통령님과 당연직 위원을 맡으신 장관님들의 기본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부처별 말씀 듣기 전에 분야별 기본사회 주요 내용 표 있잖아요. 그걸 조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좀 보여드리고. 제가 그럼 그것도 간략하게 아니 설명해도 너무 많아서요. 네. 복지, 주거, 금융 분야,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 지금 대체로 기본금융, 기본의료, 네. 기본노동, 기본돌봄, 노동과 일터, 돌봄 분야, 그다음에 교육 분야도 있고요. 공교육이고요. 기본교통 및 기본통신, 인공지능, AI 기본사회 기본계획입니다. 여가 문화에 관한 기본사회. 네네. 어쨌든 이런 정책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각 부처에서 정한 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죠. 네. 대통령님, 아까 지방정부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그 인력들의 이제 생활임금 또는 적정임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셨죠. 일부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 항목 예산은 당연히 없을 거고. 네. 예. 어차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이거 좀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 내내 안 할 건 아니고 그때 하는 걸 전제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일단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을 해주는 것도 포함해서
미리 시행을 하고 미리 하라고 해주겠다. 하시죠. 예.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이거는 또 명백하게 보면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지방세하고 관련되는 것도 지방자치사무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선례를 보면은 그때는 성남시가 다 부담한 적도 있고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반반씩 부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한다라고 확정짓지 마시고 좀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네. 오늘 확정하신 말이죠. 대통령 이것은 이제 그 기간제 그 자리를 늘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로 20, 30대 청년들이 이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근데 그 예산은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것도. 예,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세입 들어와봐야 지방 정부 거고. 예. 실제로는 이게 절대 손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제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각 지방자치단체 한 뭐 성남시 규모의 그때 한 200명 뭐 이렇게 뽑았을 때는 그보다 한 2배 억 단위 그 세입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적으로는 될 텐데 일자리 사업 측면도 있으니까 그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시죠. 예, 오늘 확정하지 말고요. 예. 예, 그러면 다음은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혈액수급 안정화에 대해서 헌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방학 한파 그리고 독감 유행 등으로 헌혈량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보다는 헌혈자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의료가 좀 정상화되면서 혈액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현재 회복 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4.91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설 연휴 전에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부처청에서도 자율적으로 헌혈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소속 산하기관 등에서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복지부 장관님 헌혈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헌혈하고 계셔서요. 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네, 산림청입니다. 범정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에 대한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산불이 작년에 비해 야간 발생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불이 산림 밖에서 화재로 전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관계 부처청과 지방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해서 농산촌 산불 주요 원인인 소각 산불을 좀 방지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각 부처청 소관시설 주변에 산불 예방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최근에 난 산불 중에는 주로 주택 또는 공장 그리고 최근에 난 산불에는 사찰에서도 산불이 야기됐기 때문에 각 부처청의 산불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화대피 관련해서도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요. 국방부나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청에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피체계 구축과 함께 TV 자막 방송 및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교통 통제 등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청과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에 이미 송부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은 작년 봄철과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또한 예방부터 진화, 대피에 이르기까지 산불 대응 전 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야간 진압 가능한 헬기를 도입했다고요? 네, 야간의 화선을 확인할 수 있는 헬기가 이제 3대에서 5대로 늘어났고요. 뭐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에 전에는 야간에 헬기도 화재 진압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못했습니다. 야간에는 못했는데요. 그게 야간에 도입을 해놓고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 훈련이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도입한 줄 알았더니 그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훈련이 그 전에는 투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훈련이 안 돼 있었고, 훈련 때문에? 네, 거의 야간에 헬기 운영은 장님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진압이 가능하다는 헬기를 가지고 있었다. 2대인지 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도입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3대가 있었는데 뭐 야간에 운행은 위험하니까 안 했다 이 말인데 이번에는 2대를 추가로 도입하면 5대를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3대는 놔두고 2대만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5대를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요? 훈련은 다 돼 있어요?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밤에는 당연히 못 끄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셔서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네. 야간 헬기뿐만이 그러긴 아니라 한데 야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는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럼 말로 그 야간 투입 가능한 헬기 사냐고요. 네. 사놓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밤에 지금 주로 불이 번지잖아요. 헬기를 네, 맞습니다. 못하니까. 네.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잘 야간 진압도 많이 활성화하십시오. 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문체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동계 올림픽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패럴림픽은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선수단은 올림픽 6개 종목 130명, 패럴림픽 5개 종목 47명이 참가합니다.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해 외교부, 대테러센터, 국정원,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수단의 출입국과 체류, 방역에 걸친 대회 전 과정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국가 상징 오류나 오심, 선수 부상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사전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현지에서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고 분산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3개 지역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밀라노 시내에 코리아 하우스를 설치해서 한국의 K컬처와 관광을 알리고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외교부, 대테러센터, 국정원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 응원하러 가요? 네, 저는 개막식 때 가서 챙기고. 장관님이? 네. 근데 요새 이 올림픽은 과거에는 그래도 뭐 국민들이 관심도 있으시고 중계도 좀 하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됐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많도록 할 거고요. 지금 선수들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 그것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좀 관심이 그런 스포츠에서 좀 특히 올림픽 같은 데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경우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다 해놨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 비슷한 일례로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선수층도 두껍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선수층이 얇아지고 성적도 그렇게 뭐 예전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뭐 패럴림픽이 그렇다 치고 일반 올림픽 경기도 어쨌든 관심도나 아니면 이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소득 수준하고 관계가 있군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광고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좀 하시든지. 제가 태릉에 있는 선수촌에 가보려고 얼마 전에 했더니 이미 다 이태리 가버렸다고 그러대요. 거의 대부분 떠나버렸다고. 예, 떠난 선수 있고 아직 남아 있는 선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출정식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 한번 가볼까 했더니 이미 대부분 떠났다고. 돌아오면 격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 패럴림픽은 좀 늦게 가기 때문에요. 네, 장애인들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뭐 검토 한번 해보죠. 3월 달이군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어디 사우디인가 어딘가가 무슨 올림픽을 못 하니까 뭐 딴 데서 개최하자 뭐 그 얘기 뭐예요? 네, 그 사우디에서 반납한 게 있어서요. 언제 그 28년? 네, 28년요. 28년 이제 하계 올림픽인 거죠?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에요? 네, 사우디에서 사우디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동계 올림픽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시설이나 이게 안 돼서 결국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베이징하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형태로. 작년 12월인가에 무슨 타진이 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난 보고를 못 받아서 그 중요한 게 있으면 좀 보고를 좀 하시지. 네네. 그렇게. 지금 무슨 전북 그 여기는 올림픽 유치한다고 동네에 난리인데 지금 전북은 하계 올림픽이어서 지금 전북에서 일단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이제 그런 파인데 네네. 지금 동계 올림픽이라도 어쨌든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하려다 못해서 우리나라에 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면 그게 중요한 현안인데 그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처리됐나 잘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장관님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너무 촉박한 일정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그냥 저희는 관심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몇 년도 개최인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요 다음 올림픽 내년 내후년 4년 후죠. 그러니까 4년 후? 지금 아시안 동계 올림픽으로. 재난본부장입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 아마 올림픽이 아니고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농림부. 예. 네. 농식품부에서 K푸드 수출 거점 재해 공간 선정과 함께 부처의 협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K푸드 수출 거점 재해 공간 선정한다고 그 공간들의 공문을 좀 보냈더니 공간들에서 43개 공간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외교부에서도 잘 도와주셔서 그 시장의 특성하고 공간 전문성 고려해서 30개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0개소 재해 공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협의체도 구성을 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각종 지원과 함께 현지에서 마케팅에도 우리 재해 공간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별로 좀 도와주셔야 하는 게 특히 외교부 장관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공간 내에 K푸드 담당관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는지가 명확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무관이 6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부처에서 나간 그 분들이 담당관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K푸드 홍보를 K푸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문화, 뷰티, 패션 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K 라운지라는 형태로 우리 K푸드 홍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번 주에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도 좀 이런 사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 짝퉁 상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재권을 그 나라에 출원하고 등록하는 거, 그리고 또 위법법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제휴공간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인력을 각 분야별로 다 충원하는 것은 너무 조직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K푸드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해야 되고 K뷰티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문화 수출도 해야 되고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일종의 종합상사 관리하듯이 해야지 특정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 인력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네, 주재관이 여러 가지 영역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좀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사실은 매뉴얼을 만들든지 무슨 일이 필요하다, 예. 어느 지역은 뭐가 필요하다 예. 라고 정리해서 보내면 거기서 단순 집행을 하게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네가 알아서 전문적으로 다 연구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각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화 분야든 산업 분야든. 그렇죠? 네. 다음은 외교부 장관. 네. 외교부의 한 주황화 정상회의 개최는 그냥 준비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탄 5개국과 우리 이번에 하나 또 늘었다 그랬죠? 예, 아제르바이잔 6개. 예. 중앙아시아 6개국과 대한민국의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 올해. 그렇습니다. 네, 그 준비 잘 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의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언론인 여러분